네, 자, 여러분, 앞 시간에 이어서 119페이지 32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119페이지 32번입니다. 자, 갑은 궁박하여 소유하던 건물을 을에게 5천만 원에 매도하였다. 경제적으로 궁박했나 봅니다. 2억 원 상당의 건물을 5천만 원에 매도를 했네요. 건물이 잘 팔리지가 않고, 예를 들면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빠져서 5천만 원에 매도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자고요. 그 후 을은 그 건물을 선의의 병에게 양도하고 소유권 등기를 격려했다. 자, 옳은 것은? 하고 물었는데, 설문에서는 여러분 선의의 병까지 나왔으니까 설문을 읽으시면서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 있겠다. 지문에서 선의의 3자 병, 이자가 보호되는 제3자이냐 아니냐? 아니다, 그죠? 왜냐하면 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폭력행위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역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 무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지문.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되려면 을이 갑의 궁박을 이용하였어야 한다. 어때요? 틀림없네요. 자, 갑이 피해자고 을이 폭리자죠. 피해자. 자, 을이 폭리자. 폭리자가 피해자의 그 같은 사정을 이용하려는 같은 의사가 있어야 한다. 피해자의 공박 또는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려는 악의적 의사가 있어야 한다. 자, 그래서 1번은 바로 옳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을이 갑의 궁박을 이용하였어야 한다. 그 다음에 2번. 갑에게 궁박은 있었으나 경솔하지 않았다면 갑과 을의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 자, 무엇을 묻는 거죠? 틀린 건데요. 궁박, 경솔, 무경험, 주관적 요건은 셋 중에 하나만 충족되면 된다. 그러니까 궁박은 있었으나 경솔하지 않았다면 아니죠. 궁박만 있으면 또는 경솔만 있든지 아니면 무경험이든지 셋 중에 하나면 족하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주관적, 객관적 요건은 모두 누가 증명해야 한다? 을이 증명해야 한다가 아니고 갑이 증명해야 한다. 갑이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갑이 증명 책임. 어떤 책임? 주관적 플러스 객관적 요건의 증명 책임은 갑이 부담한다. 그랬습니다. 궁박, 경솔, 무경험과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갑이 증명해야 한다. 그 다음에 4번. 갑과 을의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더라도 병이 선이면 갑은 병에 대하여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자, 병이 선이라 하더라도 선의 제3자로서 보호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다. 선의 3자에게도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다. 5번. 갑과 을의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더라도 갑이 추인하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된다. 여러분 이제 너무 자주 나왔죠. 이제 지워도 되겠죠, 여러분? 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로서 절대로 추인할 수 없다. 5번 틀렸고 1번 옳고 정답입니다. 문제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출문제 나온 지는 좀 꽤 됐지만 그래서 좋습니다. 34번 문제 갑니다. 34번.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선인데 1번. 어떠한 의사표시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자꾸 증명책임 물어보죠, 여러분. 자, 그리고 증명책임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 핵심 교재에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 핵심 교재 어디에 있는지 67, 68페이지에 나오는 거 아시죠? 67, 68페이지. 네, 67, 68페이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증명책임. 그래서 34번의 1번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이건 여러분 67페이지 어디 나오냐고요? 67페이지 한번 넘겨보시죠. 2번 그림입니다. 2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서 자 원칙적으로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107조. 단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는 이때는 무효가 된다. 그래서 상대방의 악의 과실을 누가 증명해야 돼? 표의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표의자가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 맞고 그 다음에 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해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를 비교 평가하여 판단해야 한다. 네, 틀림없고요. 3번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 궁박은 대리인 기준이 아니고 본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했죠. 그래서 3번 틀리고 정답. 4번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쌍방 당사자가 모두 X토지를 계약의 목적물 또 나왔죠.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해서 둘 다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는 Y토지로 표시한 경우 매수인은 X토지에 대해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X토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것은 다시 핵심 교재 앞으로 돌아와서 38페이지, 네, 38페이지, 37페이지 하단에서 연결이 됐는데, 자, 거기 5표시 무효의 원칙, 5표시 무효의 원칙, 자, 38페이지 제일 위에 네, 그림, 자, 확인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갑과 을 사이에 A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고자 하는 의사합치가 있었으나 계약서에 표기되기는 A 토지가 아니라 B 토지가 표기가 됐다. 이런 경우 자 1번 보시면 자 오른쪽에 아니 그 핵심 교재 상에 문제가 아니고요. 1번 보시면 상기의 판례에서는 양 당사자 의사는 합치되기 때문에 109조 착오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했고요. A, B 토지 모두 물권 변동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유권은 가백이 있다. A, B 토지 모두 물권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를 여러분 혹시 이해하시나요? A 토지는 자 여러분 따라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설명했던 거 한번 했던 거 복습입니다. 자 우리가 물권 변동이 발생하려면 채권행위, 물권행위 그리고 공시방법으로서의 뭐가 필요하다? 등기가 필요한데 A 토지에 대해서는 채권행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물권행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A 토지에 대해서 계약은 했고 그러니까 약속은 되었죠. 약속은 됐는데 의사합치는 있었는데 계약서에 표기되기는 A 토지가 아닌 B 토지가 표기되고 등기서류가 넘어갔고 그리고 B 토지가 등기가 됐으니까 A 토지는 그냥 채권행위 약속만 있었을 뿐입니다. 물권행위 등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 B 토지는 또 어떻게 됐어요? 약속이 아예 없었어요. B 토지는. 그런데 등기 서류가 교부되고 등기가 됐어요. 자, A, B 모두 토지 모두 물권 변동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죠. 물권 변동이 발생하려면 원인이요 약속인 채권행위도 있어야 되고 원인에 대한 결과, 약속에 대한 이행이라는 물권행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공시방법으로서의 등기도 갖춰져야 됩니다. 우리 현행민법은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시다시피 뭐 결격이 이렇게 되니까 그죠? 물권 변동은 어느 토지도 A, B 토지 모두 물권 변동은 발생하지 않는다. 자 계속 여러분 교재 38페이지 상단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따라서 이럴 때 을은 갑에 대해서 A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원래 약속은 A 토지니까 A 토지에 대해서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갑은 이미 을에게 넘어간 B 토지에 대한 말소 등기를 요구할 수 있다. 그렇죠. 말소 등기를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그림에서 을에서 병까지 B 토지가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역시 병은 B 토지는 무효인 등기고 그 등기를 기초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될 수가 없습니다.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이 5표시, 이것을 우리가 5표시 무해의 원칙이다라고 공부를 했고요. 여하튼 한 문제짜리로 나오든 아니면 지문에 섞여서 나오든 34번 유형처럼 지문에 섞여갖고 이렇게 나오든 나올 때가 됐어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로 돌아오시죠. 121페이지 34번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미 뭐 틀린 것은 3번 정답이 나왔지만 4번 지문 다시 한번 보면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쌍방 당사자가 모두 X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둘 다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는 Y토지로 표시한 경우 매수인은 X토지에 대해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틀림없죠? 네.
그 다음에 5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표의자에게 뭐가 없어야 돼?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없어야 되죠. 그리고 표의자의 중과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누가 부담한다 했어요? 표의자의 상대방. 네? 상대방이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했죠. 증명 책임 소리 나오면 아까 그 67페이지였나요? 예, 거기 나와 있는 그림 항상 참조하셔야 됩니다. 예, 자, 또 문제 또 나올 테니까 그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36번.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것은 법률행위 해석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했는데 전혀 무관한 것이다? 틀렸습니다. 계약 당사자의 확정도 일종의 법률행위 해석에 포함이 된다고 했습니다. 계약 당사자를 확정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행위자와 예금주, A가 예금주이고 그 다음에 은행 가서 직접 예금 계약을 맺는 B는 행위자고 C는 이제 상대방입니다. 상대방 은행입니다. 자, 이 예금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와 누구냐? 했을 때 과거에는 이런 것을 가지고 해석해야 될 계약 당사자의 확정의 문제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판례에 의하면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행위자가 누구이든 간에 그 명의로 예금 명의자, 명의자와 은행이 예금 계약의 뭐다? 당사자이다. 그렇죠. 금융실명제 때문에 그 예금 계약의 명의자와 상대방이 계약의 당사자다. 그래서 계약 당사 확정도 법률의 해석과 관련된 것입니다. 2번. 당사자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의사표시는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닌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에 기초해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 14회 시험 문제가 제가 전에 잠깐 그랬죠. 여러분 14회 기출문제를 보면요. 조금 아주 연로하신 분이 출제를 한 문제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와가지고는 잘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 상당히 좀 학설적인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그런 지문들이 좀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4회 문제가 제가 평가하기로는 좀 까다로웠어요. 15, 그 이후에 나온 15, 16, 17, 18에 비해서 14회 문제가 상당히 좀 까다로웠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용어가 일단 요즘 주로 활용되는 이런 용어가 아닌 약간 좀 오래된 그런 용어, 그리고 그 내용도 말입니다. 내용도 좀 학설에 좀 치우친 그런 지문들이 다수 있었다고 제가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4회는 참고를 안 하시는 게 좋은데 그냥 이 문제는 다른 지문들에서 또 확인해야 될 그렇죠? 그런 지문들도 있으니까 건드렸습니다. 요즘 경향에서 좀 많이 멀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뭐 1번이나 뭐 3번, 4번인가 확인은 필요합니다. 자, 3번 약관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작성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이건 뭐냐면요. 채권법에서 계약 총론에 가면 약관 해석의 방법이 나오거든요. 약관의 해석이라는 것이 있는데 약관이 뭡니까? 우리 채권법 가서 다시 문제 정식으로 거론하겠습니다만은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만들어서 우리 보통의 고객들에게 그렇죠? 계약의 이 계약 내용에 따르려면 따르라. 응? 따르기 싫으면 계약 안 되는 거고 다소의 일방적이죠. 그런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1대1로 계약서를 쓸 수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그 대표적 사례가 뭐 비행기 탈 때 운송약관, 보험 가입할 때 보험약관, 자동차 보험이든 생명보험이든 이런 것들 처음 옵니까? 예? 일방적으로 약관을 제시하고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는, 따르기 싫으면 이제 계약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일방적으로 제시한 것이 약관입니다. 또 여러분 지금 인터넷 시대가 뭐 도래된 지가 벌써 뭐 꽤 됐습니다. 어떤 그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홈페이지에서 쇼핑몰 같은 데서 물건 하나 구매하더라도 그 사이트에 그 쇼핑몰에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그럼 회원가입을 할 때 나오는 제일 처음 절차가 약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동의를 해야지 그 다음 회원가입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원하는 효과를 기할 수가 있으니까 자 이런 것이 이제 약관인데 일단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요, 줄여서 약관법에서는 약관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작성자가 불리한 쪽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작성자 분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작성자 분리 원칙. 근데 현실적으로는 좀 괴리가 있죠. 그죠? 작성자 분리의 원칙이 분명히 약관법에 규율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것이 지켜지는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어쨌든 3번 약관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작성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된다가 아니고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돼야 된다. 작성자 분리의 원칙. 그 다음 4번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 해석의 표현이 될 수 없다. 법률행 행위의 해석 순서 목, 사, 임, 신 앞글자 따서 그 순서 있죠. 목적, 사실인 관습, 임의법규, 신의성, 실현 원칙 또는 조리 했었죠. 여러분 106조.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 의사표시 해석은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그 표시 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논리칙과 경험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반대로 표현했죠. 그죠? 논리칙과 경험칙에 따라 사회통념 다 같은 말이죠. 논리칙, 경험칙,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의사표시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냥 36번은 그냥 여러분 그런 정도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39번, 38, 9번이 거의 같은 문제인데 38, 9번이 거의 같은 문제인데요. 39번 이 더 지문이 좀 다양합니다. 38번은 좀 단순하고 지문이 자 39번이 오표시 무효 원칙. 자 어렵지 않습니다. 다 아까 했던 것이니까. 갑과 을은 X토지를 매매 목적물로 하기로 약정했으나 X토지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로 Y토지 지번을 표시하고 Y토지에 대해서 을명의로 소유권 전등기가 격려됐다. 옳은 것을 했는데 자 1번 갑과 을 간에는 Y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존재한다. 틀렸고 X토지고 2번 을은 갑에 대해서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전등기 청구할 수 있다. 맞고 X토지는 아직 갑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3번 갑은 을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이 사안은 착오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취소 사유가 아니다. 양 당사 의사는 합치됨으로 착오 문제는 없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는 거 X. 여러분 X죠. 그 다음에 4번 갑은 을에 대하여 Y토지에 대한 소유권 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5번 만일 병이 선의로 을로부터 Y토지에 대해서 이전등기를 격려받았다면 병은 Y토지 소유권 취득한다. 역시 X. 틀렸습니다. 39번 확인했고요. 38번은 39번보다 단순하다 그랬는데 안 풀어도 풀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냥 한번 보자고요. 제가 봤을 때 아주 단순합니다. 60번지와 90번지에 각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갑은 을에게 90번지 토지를 매도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갑과 을은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목적물을 60번지로 표기했고 이 소리가 뭐냐? 그럼 90번지가 밑에 사례에서 39번 사례에서 X토지였고요. 60번지라고 표현한 이게 바로 밑에 39번 문제에서는 Y토지격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네요. 자, 따라서 이를 기초로 Y토지격인 60번지 토지 소유권이 을명의로 이전등기 되었다. 옳은 것을 했네요. 자, 1번. 그 60, 90 헷갈리지 마시고요. 예. 자, 지금 X토지가 뭐라고요? 90. Y토지가 뭐라고요? 60.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을은 60번지 소유권 취득한다. 틀렸고 Y토지 소유권 취득하는 거 아닙니다. 2번. 을은 지번에 착오를 이뤄 취소. 역시 아니죠. 거의 문제 유형이 같습니다. 3번. 을은 갑에게 90번지 즉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그 다음에 4번. 갑은 을에게 60번지 즉 Y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고
정답이고 5번 갑과 을 사이에 90번지 즉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무효로 된다? 아닙니다. 자연적 해석 결과 X토지에 대한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봐야 된다. 자, 됐죠? 40번 문제 넘어갑니다. 자,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했습니다. 1.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행위자 또는 명인 중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해서 행위자와 상대방 의사가 일치했을 때는 그 일치한 의사에 따라 계약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예, 판례니까 그대로 읽어두시고요. 2번 실제로는 더 받을 금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에 총완결이라고 기재한 경우에 그것으로 모든 결제가 완결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영수증 작성자 의사에 부합한다. 무슨 해석이라고요? 규범적 해석. 여러분 교재 있죠, 그죠? 36만 원을 수령하면서 실제로는 더 받을 금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이라도 우선 수령할 요랑으로 그런 상황, 목적으로 영수증에다가 총완결이라고 써줬다. 그런 경우에는 더 이상 변제 금액은 남아있지 않다. 모든 결제가 끝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규범적 해석입니다. 3번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 상관없이 경락인, 즉 그 명인이 적법하게 취득한답니다. 전부 판례죠. 4번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의 단서조항에 권리 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기재를 했을 때 모든 권리금을 인정한다로 기재했을 때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는데 의사가 일치할지라도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 본인은 그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지금 갑이 을을 통해서 병과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근데 병이 지금 을하고 계약을 하는 거지만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만 이건 갑하고 하는 것이다. 즉 갑의 대리인하고 내가 계약하는 것이고 그 효과는 갑과 나 사이에 생긴다는 사실을 병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을은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지 못했대요. 예? 그러니까 대리권을 받은 자가 아니라 무권 대리인이죠. 그래서 또 병이 을과의 행위가 곧 갑과의 행위라는 사실을 병이 알고 인지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이것은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계약으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거기 5번 보면요. 계약의, 다시 한번, 계약의 상대방이, 자, 병이죠.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 사이의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의사가 일치할지라도가 아니라 일치된 경우에는 설사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 하더라도 본인과 상대방이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판례를 정반대로 뒤집어내죠.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40번 문제는 판례, 모두 판례입니다. 역시 지문 한번 여러분 복습 읽어봐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 이론으로 넘어가서 자, 여러분 몇 페이지로 가시느냐? 134페이지로 가세요. 134페이지. 134페이지 3번 문제.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자, 비지인 의사표시죠. 1번 사인의 공법 행위에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사인의 공법 행위. 그 외 공무원의 그 숙정 계획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 숙정 계획 일환으로 과거에 의원 면직 형식으로 사표를 수리했다, 그죠? 그래서 선별 작업을 했다. 그랬었죠, 여러분. 근데 사실은 이제 사표를 제출한 그 공무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을 국가가 이제 임용권자가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선별해서 수리할 건 수리하고 반려할 것은 반려를 했는데 문제는 그 사직원 제출 행위가 상대방도 내가 진위가 아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다 하더라도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일 때는 무효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표 제출한 것은 무효니까 돌려받을 수 있다고 돼야 되지만 사인의 공법 행위에는 민법 10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 행위는 민법 10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함으로써 그대로 유효한 의사표시가 되어버렸고요. 사직서 제출 행위는 그대로 유효한 행위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1번 옳은 표현입니다. 진위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 2번 진위 아닌 의사표시에서 무효가 되는 경우에 그 무효는 선의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제 또 나오기 시작하죠. 비진위 의사표시, 통적 표시, 착고, 사기, 강박. 통착사강의 무효취소는 무효취소를 가지고 선의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맞고. 3번 표의자가 의사표시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는 않았어도 즉 진심은 없었어도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했다면 진위가 없다고는 볼 수 없다. 진심은 없었어도 진위는 있었다. 항상 그 사례 연상하시죠. 교직원의 교직원이 그 학교를 위한 채무자가 된 사건 기억하시죠, 여러분? 자, 비진위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맞고. 4번 재산을 강제로 빼앗긴다는 것이 표의자 본심에 잠재되어 있었다 해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 증여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그대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슨 사유? 취소 사유로 다뤄야겠죠. 역시 5번 진위 아닌 의사표시의 진위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말한다. 틀렸습니다.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은 진심이지 진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심과 진위를 구별하자 그랬죠. 또한 진심은 다른 말로 본심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4번 문제. 연속적으로 자 민법 제107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다. 요거 대리에 가면 나오는데요. 만약에 대리인이 자 갑의 대리인이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배임적 행위를 했을 때 대리에 가면 다시 나옵니다. 갑은행의 지점장이 병으로부터 거액의 예금을 유치하면서 예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 친구의 사업 자금으로 일부 그 예금을 전용해서 횡령해서 제3자에게 자기 친구의 사업 자금으로 대준 사건. 이게 대리권 남용이라는 거죠. 이 대리권 남용에서도 판례는 107조가 유추 적용된다. 정확하게는 107조 1항 단서 유추 적용설이라 그러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107조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어떻다? 유효하다.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그럼 예금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다. 아무리 대리인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배임적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는 그대로 유효하다. 예금 계약 유효하다. 나중에 병이 알았다. 본인한테 즉 갑은 뭡니까? 본점이죠. 그 은행 본점이죠. 그 예금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고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자기가 예금 계약에 유치한 그 금액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107조 1항 단서 유추 적용이 뭡니까? 만약에 의뢰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악의 또는 과실 이때는 무효가 된다. 107조 1항이 어떻게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단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일 때는 무효가 된다. 그죠? 이럴 때는 본인 쪽 이렇게 요건 충족되면 이제 본인한테 그 책임을 묻지 못한다. 원칙은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예외가 적용되면 묻지 못한다. 그죠? 나중에 대리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4번 문제 다시 돌아오시고요. 그래서 1번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다. 맞고 2번 근로자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제출한 사실을 상대방이 알고 있으면 사직서 제출 행위는 무효가 된다. 그죠? 이건 근로자, 아까 그 공무원의 뭡니까? 그 사직서 제출, 그거하고 다르죠. 그게 아니고,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거 여러분 뭐 생각해도 돼요, 여러분? 무리를 일으킨 사립대학교 조교수하고 나온 그 판례 있죠, 그죠? 자신의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재단에다가 사표를 제출했는데 재단에서 그대로 수리해버렸다. 그 사건이 있었죠.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단 상대방이 나의 비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사직서 제출 행위는 무효가 되고 돌려받을 수 있다 했는데 그 사안에서는 뭡니까? 재단 이사장이 자신의 비진한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즉 악의 과실을 자신이 증명해야 되는데 증명치 못했다 했죠. 다음 3번. 진위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이 소리가 뭐야?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표시된 대로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소리가 뭡니까? 그대로 유효하다.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4번. 표시가 진위와 다름을 표의자가 알고 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된다. 여러분 비진위의 의사표시와 통정의 표시 107조와 108조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다는 게 특징이죠. 착오는 모르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비진위와 통정을 의식적 흠결, 착오를 무의식적 흠결이라고 그러죠. 네. 그 다음에 5번. 진위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말하는 것이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라고자 하는 표의자 생각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거꾸로 또 표현했죠. 진위는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은 진심이고 특정한 의사표시라고자 하는 표의자 생각을 진이고 앞뒤로 바꿔놨어요, 여러분. 5번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또 오른쪽에 5번 문제 연속적으로 3, 4, 5번 확인하죠.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하는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방금 했고,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했죠. 비통착사강. 3번.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의 표시와 구별된다. 맞고. 4번.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낼 의도 없이 임대료를 단순히 올릴 목적만으로 건물을 비워달라 라고 한 경우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답니다. 실제로 내보낼 의도는 없었는데 임대료를 올릴 목적으로 건물 비워달라. 다음 5번.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 면직 처분하는 경우 사직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처분권자가 알았다면 무효이다. 아니라 했죠.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표시된 대로 그대로 효과가 생긴다. 왜냐? 107조는 공법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5번 정답. 그 다음에 여러분 9번 문제로 바로 가겠습니다. 9번. 자, 갑과 을은 가장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갑 소유 부동산을 을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였는데 을은 다시 제3자 병에게 매도했다. 자, 틀린 것은? 자, 이것은 여러분 통정의 표시. 그죠? 전형적인 갑을병. 통정의 표시. 갑을은 가장매매했고 을이 다시 병에게 매도했고 제3자. 뭐 선인지 악인지는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지문에 나오겠죠. 1번. 병이 선이라 하여도 자, 여러분 병이 선이라 해도 갑을 사이의 가장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그렇죠. 당연히 무효죠. 108조에서 당사 사이에서는 그 효과가 무효이다. 얘가 뭐 선이라 하더라도 저건 자체는 무효다. 이거 가장매매는 무효다. 그 다음에 2번. 병이 악인 경우 갑은 병에 대해 등기 말소 및 건물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얘가 악이라면 얼마인지 대항할 수 있으니까 병 앞으로 놓으면 등기 말소 그리고 건물 명도 청구할 수 있다. 3번. 병이 악이라면 병이 악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 증명 책임은 갑에게 있다. 맞아요. 갑에게 있다. 왜냐하면 제3자 선의는 추정돼요. 여러분 한 번 더. 비통착사강의 무효처는 선의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때 그때 공통 107조에서 110조까지 공통
제3자의 선의는 뭐 된다고요? 추정된다. 추정되니까 제3자가 선의가 아니라 악이라는 사실은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주로 갑의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그 다음에 4번. 병이 악인 경우, 병은 을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4번 지문이 의외로 이렇게 딱 나왔거든요. 참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지문이 뭐냐면 채권법의 매매에서 매도의 담보 책임에 여러분 전해 이거 기억하시죠? 나중에 이거 그때 가서 또 하자고요. 1대 저훼손 이게 여러분 뭐였죠? 매도의 담보 책임에서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는 권리, 악의의 매수인에도 인정될 수 있는 권리, 전부 타인의 권리일 때는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해제권 정도는 인정되죠. 해제권 정도는 인정되니까 매도인에게 해지하고 원상회복은 요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손해배상 청구까지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요거 채권법에 가면 다시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다른 건 일단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 지금 전해 이겁니다. 지금 보세요. 가장매매에 의해서 넘어온 부동산을 자기가 샀죠. 그런데 설사 알았다, 악이다 라 하더라도 지금 이 매수한 부동산 전부 말소해갖고 다시 갑한테 되돌아가야 돼요. 전부 타인의 권리가 돼버렸어요. 전부 갑의 권리. 근데 이 병이 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샀겠죠. 그러니까 을이 매도인. 네, 여러분, 을병 간에는 을이 매도인, 병이 뭐라고요? 매수인.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병이 소유권을 지금 악이자라 갑이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로 소유권을 잃게 됐어. 갑한테 되돌아가 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 전부 타인의 권리에, 매매 목적물이 전부 타인의 권리에 해당됨으로써 악의의 매수인도 매도인에게 뭐 물을 수 있다? 해제권을 물을 수 있다. 바로 이 사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 4번 지문에 여러분 병이 악인 경우 병은 을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라고 돼야 되지. 그죠? 좋은 지문이다. 이렇게 보죠. 다음 5번. 병이 선인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죠? 얘가 선이면 얘한테 대항 못하니까 얘 것으로 확정되죠. 그러면 갑은 을에 대해서 뭡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니,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무효니까 부당이득 반환 또는 불법행위가 또 성립될 수 있으니까 갑이 친구한테 맡겨놨더니 친구가 팔아먹었다 했죠. 거기에서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5번은 뭐 틀린 지문은 아닙니다. 4번 정답. 틀리고 정답.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10번. 갑은 채권자 병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다시 돌아와야죠. 갑은 채권자 병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을과 짜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토지를 을 명의로 매매를 원하는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자신의 유일한 토지를. 근데 이거 유일한 토지 이렇게 나오면 제가 잠시 읽다가 잠시 중단 꼭 여러분 잠시 가만히 있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설문에서 유일한 재산인 X토지를 이렇게 나오면 필시 지문에 채권자 취소권이 언급될 것이다. 왜냐하면 통정의 표시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채권자 취소권 아시죠, 여러분? 재판상 형성권이고 채권법에서 나오는 거죠. 적극적으로 재산을 빼돌렸을 때 채권자 보호를 위한 민법 제도 규정. 채권자 취소권. 이 분명히 그래서 이 중요한 게 통정의 표시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설문에서 유일한 재산 이렇게 나왔다면 그걸 빼돌렸다 이렇게 나왔다면 지문에 분명히 채권자 취소권이 지문에 뜰 것이다. 그죠? 그래서 지문에 당연히 있을 것인데 몇 번 지문에 나오는지 잠깐 본 겁니다, 여러분. 네. 근데 굳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뭐냐?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뭐 지난 주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뭐 강조 드린 바 설문을 읽으면서 출제자 의도 파악을 간파를 빨리빨리 해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시간을 아끼고 아낄 수 있다. 그렇죠? 정답을 빨리 추출해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습니다. 순간 딱 보니까 몇 번의 그런 지문이 있는 채권자 취소권 소리가 정확하게는 없어도 예를 들면 지문 중에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 취소권을 병이 행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채권자 취소권에 단어는 그대로 6글자는 안 나왔지만 지문에 보입니다. 분명히. 자, 정식으로 풀어나가면서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죠. 자, 옳지 않은 것 골라라. 자, 1번.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은 허위 표시로서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이다. 맞죠? 자, 허위 표시 당사자 사이 언제나 무효. 108조. 2번. 병은 을을 상대로. 자, 드디어 나왔어요. 병은 을을 상대로 매매 계약의 취소와 함께 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 여기까지 밑줄 딱 치면 매매 계약의 취소와 함께 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 밑줄 치면 이게 바로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 소송. 네, 여러분. 채권자 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 형성권으로서 재판상 행사돼야 된다 그랬죠. 그때 원고는 채권자가 되고 피고는 바로 이 채무자가 아니라 얘가 채무자고 그죠. 채무자가 아니라 그 채무자의 재산 빼돌림에 있어서 도와준 거들어준 이자를 여러분 채권자 취소권에서는 뭐라 그래요? 수익자라 그러죠. 가장양도인 108조에서는 가장양도인 가장양수인 이렇게 표현하지만 취소소송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에서는 얘가 수익자, 채무자 수익, 채권자 채무자 수익자. 한 번 더 넘어가면 전득자.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 수익자나 전득자는 악의가 추정되기 때문에 스스로 선임을 증명해야지만이 병한테 맞서서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의의 증명은 선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돼. 수익자, 전득자. 기억나시죠? 근데 채무자의 악의는 누가 증명해야 돼? 병이 증명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2번 지문 틀려요, 옳아요? 옳죠. 예, 병은 을을 상대로 그러니까 을이 피고가 되니까 그죠? 상대로 계약 취소와 함께 이전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얘기였습니다. 설문에서 첫 줄 끝에 유일한 재산인 엑스토지 이렇게 출제자가 굳이 유일한 재산이라고 표현하고 시작할 때는 여러분이 미리 예측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 3번 을로부터 엑스토지를 상속받은 자는 을로부터 상속받은 자. 자, 이건 썼다 그렸다가 지울 텐데 을 다시 할까요? 그냥 상속이. 매매 계약이 허위 표심을 몰랐던 경우에도 선이라더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선이더라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당연하죠. 왜냐? 피상속의 상속인은 동일 주체라 그랬습니다. 제3자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3자 개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 을로부터 X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가 을로부터 X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가 저당권 설정 당시 매매계약이 허위 표심을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이게 뭐예요?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이 소리는 선이긴 한데 무과실이 아니고 과실이다는 소리죠. 그 저당권자는 선의 3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비통착사강의 무효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했지 선의 무과실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지금 이 그림은 제가 지운다 그랬죠. 상속인은 제3자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다시 자 을로부터 이렇게 다시 정으로 왔는데 이 정이 선의일 때는 이자에게 무효를 가지고 대항하지 못한다 할 때 이때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되지 무과실까지는 그 요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4번 어때요? 어때요? 틀렸죠?
을로부터 X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가 저당권 설정 당시 매매계약이 허위 표심을 과실로 알지 못했던 소리는 알지 못했다는 선인데 과실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저당권자는 선의 3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가 아니라 보호된다. 왜냐? 무과실까지는 요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5번 지문에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바친 자, 이자도 제3자 범위에 들어간다. 그렇죠? 지금 4번, 5번은 여러분 제3자의 개념까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갑이 갑을 간의 매매계약이 허위 표심을 이유로 X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갑은 가등기 권리자의 이 가등기 권리자도 여러분 가등기된 자도 제3자 개념에 들어가거든. 이자의 악의를 뭐 해야 돼? 증명해야 한다. 누가? 갑이 증명해야 한다. 옳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네, 옳습니다. 정확하죠? 네. 자, 이렇게 여러분 봐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4번, 5번 지문은 제3자 개념까지를 묻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통정의 표시 108조에서 제3자를 묻는 것이 빈도가 있죠. 빈도가 있으니까 이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11번부터 11, 13번을 문제를 풀면서 거기 여러분 해설에 또 보니까 뭐 제3자 해당되는 자, 아닌 자가 또 나옵니다. 네,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좀 설명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을 확실히 되살리고 또 출제될 수 있는 함정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하면서 다음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